성격은 그런 목적의 왕국의 구성원, 그 다음에 소수의 인권도 보호돼야 된다는 거. 모든 사람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도 대하라는 거니까 아무리 소수 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인권이 약자라도 보호돼야 된다는 것이 칸트의 도덕법칙의 성격이고, 그래서 2번과 4번은 도덕법칙의 성격이고, 그 다음에 상황 논리는 아니죠.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맞도록 행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상황 논리를 극복하고 항상 보편적으로 이 법칙을 일관되게 적용시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항상 양심적으로 대하라는 거죠. 이때는 이러고 저때는 저러고 달라지고 그때마다 달라지는, 이럴 때는 양심적으로 했다가 저때는 내 이기심대로 행하고, 이런 것이 도덕법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번이 바로 정답이고 아닌 것. 그 다음에 가업명령도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가업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만일 뭐뭐 하다면, 즉 조건적인 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if, then. 영어로 치면 if라는 게 들어갔을 때 가업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만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가 만일 배가 고프면 엄마 말을 잘 들어서 밥을 얻어먹고, 네가 만일 배가 부르면, 그러면 엄마 말 안 들어도 돼. 왜? 네가 배가 부른데 뭐 엄마가 밥을 주든 말든 뭔 상관이냐. 자, 이런 거죠. 이게 가업명령이죠. 그게. 그걸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네가 만일 성적을 잘 받으려면, 만일 if then, 네가 만일 뭐 이런 가정법 쓴다는 거예요. 가언, if라는 걸. 그죠? 그러니까 네가 만일 뭐 성적 잘 받으려면 선생님이 말하는 걸 잘 따라서 해라. 교수가 하라는 대로 숙제도 내고 과제도 내고 다 하라는 대로 뭐 출석하고 다. 그런데 네가 만일 성적을 이렇게 뭐 잘 맞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래 그럴 필요 없어. 뭐 결석해도 되고 뭐 동영상 시청 뭐 대충만 하고 그냥 뭐 3분의 1만 하든가, 뭐 과제도 뭐 그냥 대충 해가지고 뭐 C 맞든가 뭐 D 맞으면 어때? 이런 식으로 행한다면 뭐 교수 말을 잘 안 들어도 돼. 이건 가업명령이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도덕법칙의 성격이 될 수는 없다는 게 칸트는. 그죠? 왜냐면 가업명령은 상황 논리거든요. 네가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가 만일 저 다이어트 할 상황이라면 아이스크림은 먹지 마. 그런데 네가 다이어트 할 상황이 아니라면 아이스크림이든 라면이든 밤에든 마음대로 먹어. 떡볶이든. 자, 이게 가업명령인데 이런 게 도덕법칙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도덕법칙은 네가 다이어트를 하는 상황이든 네가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상황이든 항상 너는 양심적으로 진실된 태도로 살아야지, 네가 뭐 거짓말하고 맨날 요령 피우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도덕법칙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앞에 if절, 만일 어떤 상황이라면이라는 것, 어떻다면이라는 이 가정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항상 양심적이고 진실되고 항상 용기 있게 남을 돕고 이타적으로 살아라. 이래야지, 뭐 이럴 때는 이타적으로 살고 저럴 때는 이기적으로 살아라는 것은 가업명령이라는 거죠. 그건. 그래서 도덕법칙의 성격이 아닌 것은 가업명령. 그래서 칸트는 도덕법칙을 정언명령이라고 표현했죠. 가업명령이 아니라. 정언명령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논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너는 진실돼야 되고 너는 양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언명령이라고 그랬고, 아까 말했지. 다만 가정법이 들어가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이 들어가니 가업명령은 상황 논리와 연결되는 것이고 상대주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도덕법칙에 상대화하기 때문에 칸트는 이거를 아니다. 그래서 그건 또 도구적 이성하고도 연결되죠. 그죠? 도덕적인 이성이 아니라 도구적인 이성인 거죠. 그러니까 내 욕심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 왜 안 했어? 그러면 숫자 안 했어? 그러면 제가 좀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내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내가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거는 도구적으로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상황을. 자, 이런 게 도구적인 이성이라는 건 자기 욕망의 도구로 자기 이성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도덕법칙의 성격이 아닌 것은 가업명령 1번, 그 다음에 3번 상황논리, 5번 도구적 이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135다. 그 다음에 13번. 영화 AI에서 데이빗과 마틴의 본질적 차이점.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것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었는데, 그때 수업에서. 자, 데이빗과 마틴은 다 학습 능력, 지능에서는 오늘날 인공지능도 그렇지만은 이세돌을 이길 만큼의 어떤 충분한 학습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 학습 능력을 다 가지고 있죠. 마틴과 데이빗 다. 이게 또 잘못 넘어갔네요. 자, 그래서 학습 능력에서는 사실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누가 좀 더 낫고 더 못할지 몰라도 다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언어 능력도
뭐 마틴 보면 잘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언어 능력. 수리 능력은 뭐 뛰어나고 모방 능력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제 도덕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다. 즉 마틴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악을 저지르기도 하잖아요.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죠? 속여가지고 골탕 먹게 엄마 머리카락 잘라오라고도 하고 시키고, 그죠? 자, 근데 그래서 뭐 사랑받으려면 머리카락 잘라야 돼 이런 식으로 속이잖아요. 근데 이런 건 악의적인 악의적인 이제 행동을 한 건데, 그거는 마틴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선과 악을, 특히 악을 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그죠?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선택할 수 있지만 데이빗은 의도적으로 악을 행할 수는 없으리라고 봐요. 만일 프로그래밍 된 대로 행한다면. 그죠? 악을 행하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는 없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빗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인 도덕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플라톤과 무관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를 얘기했죠. 그래서 동굴 속 죄수의 그림자만 보는 이런 죄수의 상태로부터 동굴 밖에 저 환한 태양빛이 비추는 이데아의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의 교육 철학이자 그의 주된 존재론이자 인식론이니까 이데아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고 동굴의 알레고리를 통해서 어떤 교육적인 설명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아를 만들어서 가르쳤죠. 그래서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 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기하학이나 수학을 중요시했던 것이 아카데미아고, 이런 이지적이고 지적인 냉철한 이런 사고가 그 플라톤의 태도가 이제 아카데믹한, 오늘날 아카데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플라톤이 만든 학교 이름에서. 그래서 아카데믹하다라는 것은 그런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카데믹한 것이죠. 자, 그래서 무관한 것이 뭐냐면 중용하고 만인평등이다. 그죠? 2번, 4번이 되겠다. 중용은 사실 알테르스의 얘기고, 만인평등이라는 것은 사실 이 당시에는 만인평등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헬레니즘에서는 만인평등은 없어요. 왜냐하면 헬레니즘이란 말을 설명했었지만, 안 했구나, 아직 안 했구나. 다음에 이제 설명했지만,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그리스인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자기들을 찬양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태양처럼 빛나는 민족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헬레나라든지 헬렌. 그래서 헬레니즘이란 말은 국수주의죠, 사실은.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매우 찬양하는 논리인데, 플라톤은 사실은 그 노예제를 인정했기 때문에, 또 알테르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 노예제를 인정했던 사회죠. 귀족주의 사회잖아요, 그 시대가. 그죠? 왕이 다스리는 것이자 또 귀족이 다스리는 사회이기 때문에 플라톤은 그 고대 사회의 그 범위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대는 다 왕정이자 귀족이 다스렸던 시대고, 여기는 귀족만 있는 게 아니라 노예가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노예는 인간 취급을 잘 안 했죠, 이 당시에는. 그래서 만인이 평등할 수는 없는 거예요. 노예도 인간은 인간이지만 사실 인간답지 못한 인간으로 차등을 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치에 참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죠? 말도 뭐 가르치지도 않았고, 노예에게는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도 않았겠죠. 노동력만 착취했지. 자, 그래서 만인평등하고 플라톤하고는 사실은 무관하다. 그래서 헬레니즘에서는 만인평등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고, 헤브라이즘에 갔을 때 사실 만인평등의 사상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브라이즘과 연결시켜서 노예가 없었던 사회에 가서. 자, 계몽주의와 무관한 것 15번. 과학기술의 진보가 계몽주의를 낳았죠. 과학기술이 바로 계몽주의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 진보가. 그 다음에 살며 사랑하며 배우면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헬레니즘이나 계몽주의하고 관계된 건 과학기술의 진보지만, 살며 사랑하며 배우면, 이거 인간의 실천적인 삶과 사랑의 실천을 중요시하는 것은 헤브라이즘이고 또 낭만주의이고 실존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이 2번은 이거는 헤브라이즘이나 낭만주의, 실존주의와 연결되지 계몽주의나 헬레니즘하고 연결고리는 갖지 않는다. 2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수학은 당연히 계몽주의의 관점에서 중요시되는 것이죠. 헬레니즘이나 계몽주의에서는 플라톤도 그렇고 데카르트도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정신과 육체의 조화, 이것도 사실은 계몽주의와 관계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계몽주의는 이성을 중요시했지 뭐 육체를 중요시하지는 않았어요. 계몽주의는 또 감성을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성을 중요시했지 감성을 중요시하지 않았고, 인간의 어떤 이런 이성적인 그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능력, 이지적인 능력은 중요시했지만 뭐 육체 노동은 천시했죠, 사실. 그래서 블루칼라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죠. 모든 직업은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계몽주의자들도.
헬레니즘에서 많이 평등이 없듯이 사실 그 헬레니즘과 연결고리를 갖는 과학기술이 발달한 계몽주의 시대에도 여전히 여성과 뭐 외국인은 정치 참여를 금지했고 또 육체 노동을 매우 천시했고 자 그래서 이 정신과 육체 조화는 낭만주의자들의 모토죠. 그 다음에 조화라는 개념은 그 다음에 본래적 실존도 이건 실존 철학과 관계되는 거지 계몽주의와는 연결고리가 없어서 그래서 무관한 것은 2번, 4번, 5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6번 데카르트와 무관한 것은 데카르트의 그 의심을 통한 방법적 의심을 통해 도달한 최초의 토대가 된 명제가 코이터 에르고 숨이니까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우상론은 이게 관계가 없죠. 2번 정답은 2번 이거는 베이컨의 그죠? 네 가지 우상론은 동굴의 우상, 뭐 시장의 우상, 국장의 우상 등등. 자 이런 것들은 데카르트가 아니라 베이컨에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방법적 의심은 데카르트의 방법이고. 사고 실험이자 또 명석 판명이라는 것을 이제 데카르트는 진리의 기준으로 삼았죠. 그래서 모든 걸 의심한 방법적 의심 끝에 도달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이 코기토 에르고 숨, I think therefore I am 이것은 명석하고도 판명한 진리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자인 데카르트는 이런 수학적인 방법이자 수학적인 어떤 이런 정의들을 매우 중요시했어요. 그죠? 수학적인 진리의 특징은 명석 판명한 것이라는 거죠. 명료하고도 분명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찰이라는 것을 썼죠. 데카르트가. 그죠? 그래서 책도 썼고 그래서 무관한 것은 자 2번 자 2번만이네요. 그죠? 정답 2번. 그 다음에 칸트와 무관한 것. 칸트는 과학은 예지계를 인식 가능하다고 보지를 않았죠. 자, 이건 1번이 정답이네요. 왜냐면 과학은 예지적 세계인데 예지적 세계라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 세계를 또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도덕의 세계든 종교의 세계든 뭐 이런 과학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과학적 세계가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이 관찰과 측정으로 우리가 신의 문제를 증명할 수가 없고 또 뭐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선과 악의 문제를 명확하게 증명해낼 수 없죠. 선, 악의 문제는 양심적인 어떤 울림을 통해서 우리가 감지하지만 선과 악을 직접적으로 어떤 직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선악을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선과 악을 통계 자료를 통해서 뭐 90점 이상은 선이고 그럼 90점 이하는 89점까지는 악인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죠. 선악의 문제를. 그렇듯이 예지적 세계는 인식할 수 없다고 봤죠. 과학은. 이 예지적 세계를 다른 말로 하면 자체의 세계, 사물 자체의 세계, 뭐 물 자체라고도 번역된 책이 있는데 물 자체 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 자체의 세계라는 게 이제 도덕적 세계고 또 예지적 세계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성의 사명은 선의지를 낳는 것이라는 것은 칸트와 관계된 얘기고 그죠? 인간의 이성이 이론적인 이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선의지를 낳은 양심적인 이성이 돼야 된다. 그죠? 순수 실천 이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연역 논리는 무관하죠. 이거는 데카르트식의 논리고 순수실천 이성의 우위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론 이성보다는 선의지를 낳은 이성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이성의 사명은 순수실천 이성이 이론 이성보다 우위에 선다는 것이 칸트의 입장이니까 결국 여기서 무관한 것은 뭐냐면 1번 과학이 예지계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고 칸트는 인식할 수 없다고 봤죠. 과학은 1번하고 그 다음에 3번이 되겠네요. 그죠? 1, 3 연역놀이 때가. 그 다음에 18번 피노키오의 실존 철학적 해석과 무관한 것은 피노키오를 이제 실존 철학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은 자 기술 문명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건 실존 철학자들의 기술 비판하고 비슷하죠. 욜로는 아니죠. You only live once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뭐 플레저 아일랜드 가서 즐기고 이런 걸 권장하는 동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당나귀가 돼버리고 오히려 연자맷돌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바닷속에 던져가지고 고래뱃 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만드는 잠깐만요. 자 이런 그 위험에 빠지게 되고 결국 벌을 받고 깨우치고 이제 자기희생적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양심을 되찾고는 결국 리얼보이 착한 소년이 이제 되는 거듭나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자 이런 동화가 주는 교훈은 플레저 아일랜드 같은 어떤 기술 문명 그러니까 욜로족 같은 것을 우리가 너 한 번밖에 살 수 없으니까 넌 즐기고 살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동화는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마약을 먹고 거기 가서 나쁜 친구 사귀면서 흥청망청 뭐 술 먹고 놀고 하는 그 플레저 아일랜드에서의 삶을 비본래적인 퇴락한 삶으로 이제 그려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죠? 징벌의 계기가 되는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보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그거를 피노키오의 실존적 해석하고 무관한 것은 2번 욜로죠. 그다음 실존 조명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기술 사회 속에서 이런 그 뭐 욜로족의 삶이라든지 오늘날 쾌락 만능주의의 삶이라든지 금전 만능의 삶이라든지 뭐 자 이 비인격화된 이런 어떤 실존의 모습 자 이런 것을 조명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피노키오도 과학기술 문명을 비판하면서 그다음에 삶의 의미를 그래서 발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플레저 아일랜드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살고 쾌락 속에 사는 것이 인간의 참된 삶의 의미를 오히려 망각하고 사는 삶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참된 삶의 의미를 되찾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거를 치유해 나가는 그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내용과 연결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타적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이기적인 쾌락 추구의 삶보다는 남을 돕고 정말 자기의 희생할 만큼 남을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 너의 정체성을 찾는데도 너의 삶의 의미를 되찾는데도 크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라는 걸 이제 거기서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피노키오가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잖아요. 제페토 할아버지에 대한 이타적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자 그게 의미를 발견하는 방식이라고 본다면 좀 철학적 해석하고 연결되고 존재의 진리를 발견한다고 하이데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게 인간 존재의 참된 모습 그게 존재의 진리라고 한다면 인간 존재의 참된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이타적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양심의 부름에 응답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자 그래서 무관한 것은 2번 욜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판 이론과 무관한 것은 자 비판 이론은 도구적 이성을 비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적인 합리성을 얘기하고 있죠. 하버마스는 문화산업을 역시 비판하고 있죠. 아도르노 같은 사람이나 뭐 호카이모가 계몽의 변증법 같은 책에서 문화산업을 비판하고 있죠. 헐리우드 문화 같은 것을. 그 다음에 해방적 관심을 얘기하고 있죠. 하버마스가 쓴 인식과 관심이란 책에 보면 기술적 관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해방적 관심을 되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기술적 관심 속에서만 매몰돼 살아가는 있는 현대인들이 오늘날 과학기술 사회 속에서 해방적 관심을 되찾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칸트와 연결시키면 어떤 순수일천 이성과도 연결되고 그죠? 도덕적인 인간의 어떤 관심하고 연결되는 거죠. 또 하이데거 식으로 말하면 본래적인 실존, 뭐 탈존으로서의 본래적 실존, 그죠? 이기심을 극복한 탈존으로서의 본래적 실존에 연결되는 게 이제 이런 해방적 관심이죠. 그 다음에 소유냐 존재냐는 역시 요거는 이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도 프랑크푸르트 학파 즉 비판 이론과는 매우 친근한 연관이 있는 학자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관계가 있고 그래서 관계 없는 것은 이제 역사의 필연성이라는 것 이거 정답은 2번입니다. 역사의 필연성은 마르크스의 주장이죠. 마르크스는 인간의 역사가 이제 원시 공동체 사회로부터 뭐 중세 봉건제 사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근대 뭐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 자기네들이 말하는 이제 공산주의 사회로 필연적으로 전개돼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필연적으로 그렇게 역사가 전개돼 나간다고 봤어요. 그럼 그것이 이제 역사의 필연성인데 비판 이론가들이 이런 공산 사회로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공산주의자들을 이런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 이론은 이런 역사의 필연성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죠. 오히려 이제 자유와 인간 자유, 개인의 자유의지를 통한 사회의 어떤 변화, 변혁을 추구했다고 봐야 되겠죠. 20번 실존 철학과 무관한 것은 자 칸트의 계몽주의 비판은 실존 철학과 사실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틀렸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예전에 했을 때 그 칸트의 계몽주의 비판은 진정한 계몽은 근대 그 계몽주의 시대의 그 계몽 개념을 극복해 나가는 것에서 찾아야 된다고 봤단 말이죠. 그래서 칸트는 계몽을 어떤 과학기술 사회, 과학기술의 진보, 지식의 증가, 지성의 발달로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뭐예요?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숙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했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비판 이론가들의 해방적 관심하고 관계되는 것이고 그것은 인격 성숙과 관계된다는 얘기죠. 그죠? 미성숙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야말로 참된 계몽이다. 근데 그 인격 성숙의 요건은 머리만 커지고 지식과 지능의 발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양심의 실천이어야 되고 또 예술적인 체험을 통해서 조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적인 능력과 의지적인 측면이 정서적인 것을 통해서. 그래서 지정의가 전인격적으로 다 개발돼야 되는 것이 진정한 계몽이기 때문에 칸트가 말하는 과학 일변도, 지식과 지능의 발달 일변도의 계몽을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실존 철학하고 관계된다. 실존 철학도
의지적인 결단을 중요시하고 자유의지에 의한 그죠? 도덕적인 또 양심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실존 철학자들도 칸트 계몽주의 비판하고 연결고리를 간다는 거죠. 그다음 현대인은 존재 망각이라는 건 하이데거의 주장이죠, 그죠? 현대인은 존재를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저 다스만이라고 하는 이 중성적인 대중이 돼가지고 그죠? 그냥 대중사회 속에서 그저 뭐 상품사회 속에서 소비에 몰입하고 살고 생산과 소비 속에 이 시장 경쟁 안에서 그냥 남들 따라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야말로 오히려 말하자면은 호기심과 잡담과 그래서 애매함으로 끝나는 이런 그 대중들의 어떤 삶이야말로 존재를 망각하고 있는 참된 인간의 진실된 존재 방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관계가 삶을 규정한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무관한 것이죠. 생산관계가 삶을 규정한다는 것은 역사의 필연성을 얘기하는 것만큼이나 이제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그 주장이죠. 그래서 생산관계가 인간의 삶을,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인간의 경제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생산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죠? 이런 경제적인 요소를 매우 중요시했던 것이 이제 자본론을 썼던 그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생산관계가 삶을 규정하는 것은 이제 그 마르크스의 주장이지 실존 철학하고는 관계가 없죠. 고향을 상실한 현대인은 역시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거죠. 현대인들은 존재를 망각하고 있고 또 고향을 상실한 삶을 살고 있다. 그 다음에 퇴락, 이것도 역시 하이데거 얘기죠. 퇴락이야말로 즉 아까 말한 호기심과 잡담과 애매함으로 일관된 이런 그 대중들의 삶은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진정한 그 내면적인 관심을 갖고 상대를 대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진정한 대화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본래적인 실존을 망각하거나 본래적 실존으로부터 벗어난 비본래적인 실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퇴락이라는 것이죠. 이게 뭐 하이데거는 퇴락이라고 말했고 종교에서는 이제 타락이라는 말을 쓰겠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매우 타락한 삶을 산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은 발달했지만 정신적으로 보면 매우 공허하고 피폐되어 있고 매우 이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는 이런 삶이야말로 오히려 비인간화된 퇴락한 우리가 낙엽이 이렇게 흩날리듯이 그죠? 생기 있게 푸르른 그런 이파리가 아니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가을에 다 잎이 져버린 빛바랜 자 이런 흩어져 떨어져 내리는 이런 낙엽처럼 퇴락 그죠? 떨어져 내린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 삶으로부터 타락이란 말도 쓰고 그죠? 자, 그러니까 인간 삶을 잃어버린 인간다운 삶을 잃어버린 거죠. 비인격적인 이런 모습이 이제 퇴락인데 이것을 이제 비본래적 실존이라고 하이데거가 얘기했으니까 결국 무관한 것은 3번 이건 마르크스의 주장이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오늘 뭡니까 중간 시험을 여러분이 보지 않는 대신에 8주차 그 중간 점검으로서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나가지 않았고 물론 간혹 조금 미리 9주 이후에 다룰 내용에 약간의 맛보기로서의 힌트를 몇 가지 얘기한 적은 있었는데 역시 이제 뒤에 다 자세히 얘기할 것이니까 약간의 예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한 복습이 이걸로써 좀 충실히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 20문제 중에서 다 답을 얘기해 줬잖아요. 해설과 함께.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5문제만 뽑아서 과제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이 강의를 충분히 들은 사람이면 뭐 다 만점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8주차는 과제는 여러분에게 보너스를 주는 거다 생각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강의를 좀 충실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시고 토론에 꼭 참여하셔서 왼쪽 메뉴에 간단하게 자기 입장, 찬성, 반대 그리고 그 이유를 잠깐 제시해주고 짧게 또 타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댓글 달아주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끝나고 뭐 8주차에 중간 시험을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서 그대로 과제가 나가니까
이번에 과제만큼은 모든 학생들이 다 만점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